이서연은 새벽 2시 대하금융그룹 본사빌딩 88층 CEO 집무실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손길은 매끄럽고 조심스러웠으며 고급 대리석에 남아있는 작은 먼지 하나까지 허용하지 않았다. 이 거대한 금융제국의 심장부에서 그녀는 그림자처럼 존재했고 아무도 그녀의 존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서연은 육체 노동에 익숙했지만 날카로운 눈빛과 꼿꼿한 자세는 그녀가 단순한 야간 청소부가 아님을 짐작하게 했다. 그녀는 2층의 모든 움직임, 모든 대화의 조각들을 무의식적으로 포착하는 고도로 훈련된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이 자리로 내몰았지만 그녀의 지성과 통찰력만큼은 그 어떤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았다. 서연은 조용히 걸레를 짜며 옆쪽에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격앙된 목소리들을 들었다. 강태인 회장이 주재하는 긴급 심야회의가 길어지고 있었다. 사내에서 폭풍이라고 불리는 그는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는 냉혈한 사업가였다. 이 시간에 그가 직접 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은 그룹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의미했다. 서연은 잠시 멈춰 섰다. 그녀의 시선은 닦아낸 바닥이 아니라 회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미세한 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는 전문가의 분석적 시선을 담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서는 젊은 CEO 강태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미스터 박, 지금 당신이 내놓은 이 분기별 보고서는 쓰레기야. 며칠 밤을 새웠다고 했나 밤샘은 고상한 취미가 아니야. 결과물이 수치스러울 때 변명거리가 될 뿐이지. 당장 1분기 리스크 예측 모델의 오류를 잡아내지 못하면 당신은 물론이고 당신 팀 전체를 오늘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오만이 가득했고 그에게 인간적인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 사치였다. 강태인은 세련된 이목구비와 모델 같은 체형을 가졌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운 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대하그룹을 지배해온 강씨 가문의 후계자였고 자신의 피가 곧 법이라고 생각했다. 그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다. 자신의 명령에 복종하거나 무시해도 상관없는 미물들. 심지어 지금 이 순간 회의실 밖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는 청소부조차도 그의 시야에서는 투명 인간과 다름없었다. 이서연은 그의 오만한 시선이 얼마나 잔인한지 잘 알고 있었다. 서연은 회의실 앞을 지나가며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 하지만 내놈들의 해석은 거짓말쟁이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모호하고 무책임해. 자, 이 예측 그래프를 봐. 다음 달 아시아 시장의 환율 변동이 이렇게 미미하다고 내가 내놈들에게 바라는 건 뻔한 계산이 아니라 아무도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미리 발견하고 제거하는 능력이야. 이대로라면 우린 수십억의 손해를 볼 거야. 미스터 박 태인의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라 완벽을 향한 병적인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순간 박 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회장님, 저희가 예상한 변수 외에 소규모 신흥 국가 통화의 동반 폭락 가능성을 고려해 봤습니다만 확률이 0.1% 미만이라 제외했습니다. 라고 중얼거렸다.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멈칫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해당 통화들의 미묘한 상관관계가 얽히면서 그 역 0.1%가 가지는 잠재적인 파급력을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그녀의 과거 경력이 금융위험 분석에 맞춰져 있었기에 가능한 통찰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과 멈춤이 태인의 눈에 포착되었다. 강태인은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차림새는 초라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분위기가 비범한 청소부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입꼬리가 비웃음처럼 올라갔다. 잠깐, 저기 문 앞에서 벽과 대화하고 계신 분,
아니, 우리 이서연 씨였나? 아니면 김서연 씨 상관없지.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무시하며 비꼬았다. 당신도 우리가 하는 금융위기 예측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시나 보지. 우리의 논쟁이 이토록 쉬운 것이었나 하긴. 청소부에게도 보일 정도의 오류라면 내 참모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만하군. 그의 조롱 섞인 말은 회의실 내부의 모든 임원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태인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순종적이지도 도전적이지도 않았으나 묘하게도 태인의 오만한 기세를 잠시 꺾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방해했습니다. 그녀는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침착하고 담담하여 오히려 태인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가 원하는 대로 굴종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다시 걸레질을 시작하려 했으나 태인은 이미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다. 아냐, 방해한 것 같지 않은데 박 부장, 아까 그 신흥국 통화 변동 리스크 말이야. 저기 있는 이서연 씨가 보기에도 그건 0.1% 미만의 하찮은 문제인가, 서연 씨.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청소하는 당신의 직감으로 보기에. 우리가 그 수십억짜리 리스크를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나? 그는 조롱을 즐겼고 그녀를 이용해 박 부장에게 모욕을 주고 싶어 했다. 그는 이 가난한 여자가 당황하며 도망치거나 아니면 뻔한 대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연은 조용히 걸레를 내려놓고 태인에게 다가섰다. 그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예측 모델 자료를 힐끗 쳐다보았고 단 3초 만에 핵심 변수들을 파악했다. 그녀의 입술이 열렸을 때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귀에 박혔다. 회장님, 0.1%의 확률은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세계 통화의 발행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난 6개월간 동일한 글로벌 정크본드를 집중 매입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본드를 누가 발행했는지 아십니까? 태인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전문 용어와 분석을 들었다. 그녀가 지적한 글로벌 정크본드와 발행 주체는 이번 리스크 모델에서 임원들조차 간과했던 혹은 무시했던 핵심 고리였다. 서연은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 본드를 발행한 곳은 CNL 캐피탈입니다. 만약 CNL이 다음 주 화요일 만기가 돌아오는 당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부도 처리된다면 그 세 나라의 통화는 동시다발적으로 폭락할 것입니다. 확률이 0.1% 미만인 것이 아니라 변수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모델은 통계학적 오류가 아닌 시장 역학적 무지함의 결과입니다. 회의실은 절대적인 침묵에 빠졌다. 박 부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강태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 명쾌하고 논리적이었으며 그들의 수많은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놓친 핵심을 짚어냈다. 태인은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고통과 현재의 겸손함이 공존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지적 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오만했던 CEO는 난생 처음으로 청소부에게 지적인 공격을 당했고 그 공격은 치명적이었다. 당신은 누구야? 태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질문은 오만함이 아니라 진정한 혼란과 위협을 담고 있었다. 이서연은 다시 침착한 청소부의 얼굴로 돌아왔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과거 직업병 때문에 무심코 말을 뱉었을 뿐이다. 저는 이서연입니다. 야간 계약직 청소원입니다. 분석은 제 직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나 자신의 도구를 들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었다. 강태인은 그녀를 잡으려 했으나 자존심이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고작 청소원에게 분석을 요청했다가 그녀의 예리함에 난도질 당했다. 좋아. 이서연 씨. 당신의 직감이 맞는지 틀리는지 두고 보지. 만약 당신 말이 맞다면 내가 당신에게 직접 사과하고 상응하는 보상을 하겠어. 하지만 틀리다면 당신의 쓸데없는 주제넘는 행동 때문에 내 소중한 회의 시간을 낭비한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오늘 밤부터 당신은 정직 처분이야.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복수를 선언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녀는 보상이나 처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통찰력이 여전히 날카롭다는 것을 확인한 것뿐이었다. 그녀는 88층의 어둠 속을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 순간 빌딩 전체의 조명이 갑자기 3번 깜빡이더니 모든 비상등을 제외하고 완전히 꺼져 버렸다. 절대적인 어둠이 그들을 감쌌고 88층의 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만이 간신히 빛을 제공했다. 강태인과 임원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전인가 비상발정에는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섬뜩한 기계음이 빌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인공적인 여성 목소리였다. 경고, 경고. 대하금융그룹의 모든 네트워크 시스템이 외부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었습니다. 모든 출입구와 비상구가 잠금 처리되었습니다. 외부 통신이 차단되었습니다. 건물 내부에 계신 모든 분들은 현재 인질 상태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희의 규칙을 따르셔야 합니다. 강태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다. 88층에 갇힌 임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태인은 황급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선은 먹통이었다. 그는 이 절대적인 위협 앞에서 무력함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는 어둠 속에서 다시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 서서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침착하게 손목시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상황을 분석하는 차분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침착함은 혼란에 빠진 태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찰나의 순간 태인은 깨달았다. 방금 전 그녀를 조롱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절대적인 어둠과 위협 속에서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돈과 권력이 아니라 바로 저 침착한 청소부의 지성과 냉철함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를 덮쳤다. 이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교차하는 순간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밤이 시작되었다. 거대한 철제 빌딩이 갑작스러운 침묵에 잠기자 강태인 회장을 포함한 모두는 패닉에 휩싸였다. 88층 CEO 집무실 주변의 임원들은 허둥지둥 비상구를 찾았지만 안내방송에서 경고했듯이 모든 출입문은 강제로 잠겨 있었다. 태인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의 스마트폰은 이미 외부 네트워크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다. 그는 평생 돈과 관울력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기에 물리적으로 고립되고 통제불능 상태에 놓이자 극도의 무력감과 분노를 느꼈다. 그의 고함은 메아리치듯 공허했고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보안팀은 뭐 하는 거야? 당장 이 문을 부숴. 내가 누구인지 몰라. 태인의 격앙된 외침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임원들은 이미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평소 태인의 위세에 눌려있던 그들은 위기 상황이 닥치자 그를 구원자로 여기기보다는 함께 갇힌 죄수처럼 불안해했다.
그들의 시선은 구원의 손길을 찾았고 그 시선은 자연스레 혼란 속에서도 홀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 도구를 손에 쥔 채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 냉정한 태도를 보였다. 서연은 조용히 자신의 무정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야간 청소부들 간의 비상 연락망이었지만 해커들이 이 네트워크까지 차단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그녀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88층 상황 보고, 외부 통신 불능, 내부망 차단, 물리적 봉쇄 확인. 무정의는 침묵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규정하고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의식처럼 보였다. 그녀의 침착함은 주변의 패닉을 억누르는 작은 닷과 같았다. 강태희는 서연의 침착한 태도에 오히려 더 격분했다. 이봐, 이서연,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무정의는 장난감이야. 당장 경찰에 연락해. 아니면 빌딩 구조라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말해봐, 이 빌딩은 골든 케이지처럼 완벽하게 봉쇄되어 있어.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지? 그의 질문은 비난보다는 다급한 도움 요청에 가까웠지만 여전히 명령조를 버리지 못했다. 서연은 무정의를 내려놓고 천천히 태인을 향해 돌아섰다. 회장님, 골든 케이지라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이 빌딩은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라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갖춘 요새입니다. 하지만 완벽한 요새란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내부자에 의한 공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고 이는 태인의 오만한 목소리를 처음으로 압도하는 힘이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에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남아있는 인원이 누구인지 그리고 해커들이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임원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비상등 외에는 모든 불필요한 전자기기를 끄고 창문에서 떨어지세요. 해커들은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열 감지기나 소리 감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 부장님, 당신은 회장님을 모시고 저쪽 벽 뒤에 숨으세요. 김 실장님은 비상 보급품이 있는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우린 최소한 다음 단계의 공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명령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시에는 생존 본능을 자극하는 명확한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강태인은 자신의 명령이 아닌 청소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임원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분노는 질투로 변했지만 그의 이성은 이서연이 가장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당신, 대체 누구야? 이런 위기 관리 능력을 청소부가 가지고 있을 리 없어. 당신은 내 비서실장보다 훨씬 뛰어나. 당신의 진짜 직업이 뭐야? 그는 그녀의 과거를 꿰뚫어 보려 했고 그녀의 정체에 대한 호기심은 이미 공포보다 더 커져 있었다. 회장님, 저는 이 순간 당신의 청소부이자 당신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 진짜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을 탈출할 계획입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집무실 중앙에 놓인 대형 상황판에 시선을 고정했다. 상황판은 이미 먹통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 빌딩의 구조와 전력 배선도가 투명하게 그려지는 듯했다. 이곳의 보안 시스템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부 공격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습니다. 이건 내부자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태인의 얼굴은 굳어졌다. 내부자라니 말도 안 돼. 내 측근들은 모두 내가 직접 뽑은 사람들이야. 그들은 내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어. 그는 자신의 판단력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서연의 논리는 완벽했다. 그들은
당신의 돈과 권력에 충성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지금 그들은 더 큰 돈이나 당신의 몰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력을 위해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시스템에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서연의 말은 비수처럼 태인의 자존심을 찔렀다. 서연은 무시무시한 집중력으로 집무실의 각도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해커들은 우리를 고립시킨 후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진 핵심 정보를 빼내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빼내기 가장 쉬운 장소는 바로 이 CEO 집무실입니다. 이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녀는 긴장한 임원들을 향해 손짓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논쟁도 허용하지 않는 최종 결정이었다. 강태인은 마침내 그녀의 권위를 인정했다. 좋아. 이서연 씨, 당신이 이 상황을 지휘해. 하지만 명심해. 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 그는 책임 전가라는 자신의 오랜 습관을 버리지 못했지만 이미 그의 태도에는 굴복의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책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묘한 해방감을 느끼는 듯했다. 그녀의 숨겨진 재능이 마침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나 중앙 계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커들이 그곳을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88층에서 86층으로 이어지는 비상 통로가 있습니다. 화물 운반용 더미 웨이터 통로입니다. 아주 좁고 어둡지만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 86층의 서버실로 이동해야 합니다. 서연의 지시는 마치 오랫동안 계획된 군사작전처럼 구체적이었다. 그녀는 이 빌딩의 구조를 단순히 청소부가 아는 수준이 아닌 설계도를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처럼 설명했다. 임원들은 두려움과 불신이 섞인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화물 통로는 먼지가 많고 쥐들이 드나드는 좁은 공간이었다. CEO와 고위 임원들이 그런 곳을 기어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은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강태인은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눈빛에서 단 한치의 망설임도 읽을 수 없었다. 군말 말고 따라와 박 부장. 당신이 앞에서 이서연 씨를 보호해. 이 작전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야. 태인은 마침내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그 리더십은 서연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들이 좁은 통로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태인은 서연과 나란히 뒤따랐다. 어둠 속에서 그의 팔이 실수로 그녀의 어깨에 스쳤다. 그는 움찔했다. 그녀의 몸은 왜소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긴장과 단단함은 이전에 그가 만났던 어떤 여성들과도 달랐다. 태인은 그녀에게서 흙먼지 냄새가 아니라 묘하게도 강철처럼 단단한 의지의 향기를 맡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가 점점 더 그의 마음속으로 파고들어 오고 있음을 느꼈다. 통로를 따라 내려가는 동안 서연은 벽의 미세한 진동과 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낮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잠깐 87층에서 소리가 들려 해커들이 우리를 수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 조용히 움직임을 멈추세요. 숨소리마저 조절해야 합니다. 임원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고 그들의 땀은 통로의 먼지와 섞여 불쾌한 냄새를 풍겼다. 태인 역시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서연의 침착함이 그에게 이상한 안정감을 주었다. 태인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청각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긴 속눈썹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모습은 마치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평화를 유지하는 여전사 같았다. 태인은 자신이 며칠 전 그녀를 조롱했던 사실을 떠올리고는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평생 타인을 외모와 지위로 판단해왔고 그 결과 지금 그의 생명이 자신이 모욕했던 바로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것은 잔혹한 아이러니였다. 소리가 멀어집니다. 그들이 계단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다시 출발을 명령했고 그들은 좁고 어두운 통로를 따라 86층으로 간신히 진입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먼지가 가득한 서버실의 구석진 공간이었다. 굉음이 울리는 서버실은 빌딩의 심장부였지만 해커들이 아직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한 유일한 사각지대이기도 했다. 서연은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태인은 무릎을 꿇고 통로에서 기어나왔고 그의 값비싼 슈트는 이미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지저분한 곳이 그의 거대한 제국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미 서벌렉 하나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번뜩였고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복잡하게 얽힌 케이블 중 하나를 잡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이 절체절명의 밤을 지배하는 여왕처럼 보였다. 86층 서버실은 수많은 서버렉의 굉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냉방장치가 뿜어내는 차가운 공기는 긴장된 임원들의 땀을 식히기에 충분했다. 이서연은 서버실의 복잡한 구조와 장비들을 마치 제 방처럼 익숙하게 다루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저없이 특정 서버렉을 열고 복잡한 케이블 다발 속에서 필요한 연결을 분리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섬세하면서도 단호했고 이는 고도로 숙련된 IT 전문가의 움직임이었다. 이 광경은 강태인에게 충격 그 자체였는데 그는 여전히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모습은 청소부의 허름한 복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강태인은 먼지가 묻은 무릎을 털어내며 서연에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진 채 의심과 존경이 뒤섞인 낮은 톤이었다. 이서연 씨,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야. 대체 정체가 뭐야? 당신의 지식은 뭐든 최소한 C레벨 임원의 수준을 넘어섰어. IT 보안 전문가야? 아니면 해커 출신인가? 태인은 그녀의 과거를 억지로라도 알아내려 했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는 것이 그의 불안감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미지의 존재, 동시에 구원의 열쇠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태인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회장님, 저는 시스템 내부의 보안 고리를 끊고 외부 통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답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거절은 태인의 자존심에 또 다른 상처를 입혔지만 그는 이제 분노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오직 생존이라는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태인은 그녀의 뒤에 서서 그녀가 복잡한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서연 씨가 옳았어.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야. 이건 대아그룹의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는 누군가의 소행이야. 서버실 내부의 보안 프로토콜마저 미리 우회되어 있어. 서연은 마침내 임시 방화벽을 구축하고 작은 노트북을 연결하며 말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다. 그들은 우리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우리가 이 서버실로 올 경우를 대비해 함정을 설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내부망을 통해 외부 경찰망에 미세한 신호를 보낼 수 있는지 시도할 것입니다. 서연은 작업을 이어가면서도 임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박 부장님, 서버렉 사이의 비상 소화 시스템을 확인해 주세요.
김 실장님, 이 주변의 모든 CCTV 카메라를 가릴 수 있는 물건을 찾아주세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회장님, 당신은 제 옆에서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제가 작업을 하는 동안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지시는 태인을 포함한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고, 이는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마법과 같았다. 강태인은 자신이 청소부에게 호위 임무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CEO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무력한 육체 노동자에 불과했다. 그는 서연의 옆에 바짝 붙어 주변을 경계했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는 듯하였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이 단순히 타고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연마된 것임을 직감했다. 서연은 잠시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해커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정보국 수준의 방어망입니다. 우리의 시도가 감지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냉철한 현실 인식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노트북의 연결을 끊고 자료를 삭제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다음 행동을 위한 발판임을 알고 있었다. 태인은 서버실 입구를 노려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공포 대신 결의로 가득 찼다. 그는 이서연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며 그녀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오만했고 타인을 얼마나 쉽게 판단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다. 좋아, 그들이 온다면 싸워야지. 이서연 씨, 다음 계획이 뭐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해? 태인은 이제 그녀를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고 그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서연은 서버실의 환기구를 가리켰다. 황희 통로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우리가 갇힌 이 골든 케이지에서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통로는 빌딩의 중앙 코어를 통해 옥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녀는 임원들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은 좁고 위험합니다. 또한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서버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전에 탈출해야 합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려 하지 않았고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다. 박 부장은 당황하며 거부했다. 옥상까지 말도 안 돼. 우리는 86층이야. 그리고 그 통로는 사람이 기어갈 수도 없을 만큼 좁을 걸. 게다가 지금 태인 회장님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 임원들은 다시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안전을 추구했고 그들의 리더는 항상 안전한 길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생존 가능성에만 집중했고 그녀의 눈빛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 회장님,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여기서 구조를 기다릴 경우 당신은 인질이 되거나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황희 통로는 위험하지만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빌딩의 모든 구조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을 안내하고 보호할 것입니다. 서연은 태인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그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에만 의존했다. 그녀의 결단력은 태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태인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보다 훨씬 컸지만 그녀의 손에서 느껴지는 단단한 근육과 냉철한 온기는 그에게 강력한 신뢰를 주었다. 좋아. 갑시다, 이서연 씨. 당신이 우리의 길잡이야. 나머지 임원들은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 30분 안에 우리가 연락이 없다면 당신들은 각자 알아서 행동해. 태인의 결정은 과감했고
이는 그가 그녀에게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겼음을 의미했다. 서연은 조용히 서버실 구석에 있는 환기구 덮개를 열었다. 먼지와 거미줄이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태인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손짓했다. 회장님, 제가 뒤를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제가 확보할 것입니다. 태인은 주저하지 않고 몸을 웅크려 좁은 통로로 기어 들어갔다. 그의 비싼 양복은 다시 한번 찢어지고 더러워졌지만 그는 더 이상 명품 옷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생존과 그를 구원하는 이서연이라는 여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통로 안은 어둡고 폐쇄적이었으며 금속 마찰음만이 유일한 소리였다. 태인은 갑자기 밀려드는 공황 상태에 잠시 멈췄다. 폐쇄 공포증은 그가 오랫동안 숨겨온 약점이었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뒤에서 서연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괜찮습니다. 심호흡하세요. 제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대아그룹을 이끄는 강태인입니다. 당신은 이보다 더한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저에게 집중하세요. 저의 목소리에만 집중하세요. 서여연의 목소리는 그의 귀에 속삭이는 구원의 주문과 같았다. 그녀의 차분함은 그의 공포를 서서히 잠재웠다. 태인은 그녀의 목소리를 따라 심호흡했고 그녀가 자신의 발을 따라 기어오는 미세한 진동을 느꼈다. 그는 이 상황에서 그녀의 존재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구원자였고 그의 나약함을 감싸주는 강인한 방패였다. 그가 이 통로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은 오직 그녀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통로를 따라 옥상을 향해 기어오르는 동안 서연은 태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간략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과거 대아그룹의 경쟁사인 국제금융기관에서 리스크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저는 부패와 비리를 고발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가난한 여자인 이유는 돈을 선택하지 않고 정의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청소부가 된 것은 제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항상 그림자 속에 있어야 했습니다. 태인은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존경심이 떠올랐다. 그녀는 돈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자신의 화려한 경력을 포기한 진정한 용사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여성을 조롱했다. 그의 가슴은 부끄러움과 함께 그녀의 용감한 희생에 대한 깊은 감동으로 울렁거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의 용기에 고개 숙입니다. 그리고 저의 오만함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이 밤이 끝난다면 저는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과거를 고백한 것은 그에게 신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고 이제 그들은 단순한 CEO와 청소부가 아닌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싸우는 전우가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절망적인 밤 속에서 불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그때 통로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해커들이 그들이 서버실을 탈출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그들의 탈출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다. 황희 통로를 통해 필사적으로 기어오르는 강태인과 이서연의 뒤를 따라 복면을 쓴 무장 귀환들의 거친 발소리가 통로 아래에서부터 점점 더 가까워져 왔다. 금속벽을 긁는 그들의 움직임은 섬뜩한 긴장감을 조성했고 두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거의 없었다. 태인의 값비싼 구두는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그의 팔다리에는 긁힌 상처가 가득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통증이나 피로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눈앞의 서연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고 그녀의 침착한 움직임만이 그의 이성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서연은
서연은 통로의 구조적 특징을 완벽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태인에게 최대한의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움직임을 지시했다. 회장님, 벽의 리벳 부분을 밟지 마세요. 소리가 크게 울립니다. 오른쪽으로 몸을 기대세요. 이 통로는 15층마다 중앙코어와 연결되는 작은 점검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점검구를 통해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주변의 소음을 뚫고 태인의 귀에 명확하게 전달되었다. 그는 그녀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했다. 그들이 75층 높이의 점검구에 도착했을 때 태인은 거의 탈진 상태였다. 그는 좁은 공간에서 몸을 웅크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은 재빨리 주변을 살피고는 작은 손전등으로 태인의 상처를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의 옷 소매를 찢어 그의 무릎에 난 깊은 상처를 지혈했다. 그녀의 손길은 전문적이었고 태인은 그 순간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녀의 섬세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구원자가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돌보는 보호자처럼 느껴졌다. 이서연 씨, 당신은 왜 청소부로 살아야 했습니까? 당신 정도의 재능이라면 세계적인 금융회사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태인은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의 질문에는 호기심을 넘어선 깊은 애정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이해하고 싶었고 그녀의 고통을 나누어주고 싶었다. 그녀의 대답은 이 모든 불행의 근원과 그들의 하나의 밤이 왜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터였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다. 저는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고발한 부패는 거대한 그림자였습니다. 대하그룹과 경쟁사의 주요 임원들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들까지 연루된 검은 커넥션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의 비리를 폭로했을 때 그들은 저를 단순히 해고하는 대신 저를 금융계에서 완전히 매장시켰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기밀 유출 혐의로 소송을 당했고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장했고 태인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그는 그녀를 가난한 여자로 생각했지만 그녀는 사실 가장 순수한 부를 지닌 사람이었다. 하지만 왜 이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곳도 있었을 텐데. 태인은 여전히 의아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잊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그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하그룹이야말로 그 검은 커넥션의 심장부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이 있는 점검구 아래에서 소름 끼치는 금속 마찰음이 들려왔다. 괴한들이 그들이 쉬고 있는 곳의 위치를 파악하고 점검구를 열고 진입하려 하고 있었다. 서연은 태인에게 눈빛으로 경고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제 그들이 누구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 대신 예리한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적이 누구인지, 이 공격의 주모자가 누구인지 마침내 깨달은 듯 했다. 서연은 태인의 귀에 속삭였다. 회장님, 이번 공격의 목표는 당신의 목숨이 아닙니다. 목표는 당신이 가진 미공개 대하그룹 핵심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을 주도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재무이사 김영민입니다. 그만이 빌딩 보안 시스템의 핵심 암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대신해 그룹을 장악하고 제가 폭로하려 했던 검은 커넥션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태인의 눈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크게 흔들렸다. 김영민은 그의 대학 동창이자 20년간 그의 옆을 지킨 최측근이었다.
태희는 그를 자신의 형제처럼 믿었고 그룹의 모든 재무 기밀을 맡겼다. 말도 안 돼. 김영민이 그럴 리 없어. 그는 나를 존경했고 대하그룹에 충성했어. 태희는 분노와 절망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서연의 분석은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김영민만이 이 빌딩의 모든 통제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었다. 회장님, 당신이 저에게 보여준 오만함처럼 당신의 측근들은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권력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김영민은 당신의 몰락을 통해 그들의 영웅이 되려 합니다. 이제 당신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배신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서연은 태인의 뺨을 가볍게 때렸다. 그 행동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게 하는 충격 요법이었다. 태인은 정신을 차렸다. 그 순간 아래쪽 점검구가 거친 소리를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손에 쥔 작은 청소, 도구 상자에 있던 화학약품들을 섞어 괴한들의 눈을 향해 던졌다. 지금입니다. 회장님 움직이세요. 화학약품은 괴한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이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는 틈을 타 태인과 서연은 다시 통로를 따라 필사적으로 기어 올라갔다. 태인은 이제 자신의 분노와 복수심이 새로운 생존의 동력이 되었음을 느꼈다. 통로를 계속 올라가던 서연은 갑자기 중앙코어 벽에 부착된 비상전력 제어판을 발견했다. 회장님, 잠깐 우리가 그들의 통제를 완전히 무력화할 기회입니다. 저는 이 빌딩의 모든 전력 공급을 5초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어판은 해커들이 설치한 트랩으로 보호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연은 주저했지만 태인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안전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눈빛을 보냈다. 해요. 서연 씨, 5초면 충분해. 당신이 통제권을 되찾는 동안 제가 당신을 지킬게. 이젠 제가 당신의 방패가 될 차례야. 태인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그녀를 지키고 싶어하는 한 남자였다. 서연은 그의 눈빛에서 깊은 신뢰를 읽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동원하여 제어판의 트랩을 빠르게 무력화시키려 시도했다. 서연의 손가락이 복잡한 와이어와 회로 위를 춤추는 동안 통로 아래에서 괴한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총성과 함께 섬광이 통로를 갈랐다. 태인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서연 위로 던졌다. 그는 총알이 그녀를 맞히지 못하도록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보호했다. 굉음과 함께 통로의 철제벽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태인은 통증을 느꼈지만 그녀가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됐습니다. 서연이 외쳤다. 그녀는 전력 제어판에 회로를 연결했고 빌딩 전체의 전력이 순간적으로 완전히 차단되었다. 5초간의 절대적인 암흑과 침묵이 찾아왔다. 이 짧은 5초 동안 서연은 재빨리 비상무정기를 작동시켜 외부의 짧은 구조 신호와 함께 핵심 암호 코드를 전송했다. 이 코드는 경찰 특공대가 건물에 진입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열쇠였다. 그녀의 임무는 성공했다. 전력이 다시 들어왔을 때 괴한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들의 무정의는 먹통이 되었다. 서연은 태인의 품에서 빠져나와 그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인은 숨을 헐떡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는 고통보다 승리감에 더 사로잡혀 있었다. 괜찮아. 서연 씨, 당신 덕분에 살았어. 이제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지만 통제력을 잃었어. 당신이 이겼어. 그들이 옥상으로 가는 마지막 구간을 향해 기어오르는 동안 태인은 서연에게 속삭였다. 서연 씨, 당신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야. 당신은 저의 생명을 2번이나 구했어. 한 번은
금융위기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폭력으로부터. 이 밤이 끝난다면 저는 당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것을 되찾아 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고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었다. 황희 통로를 빠져나와 옥상으로 향하는 마지막 비상계단에 도착했을 때 강태희는 피를 흘리면서도 서연을 놓지 않았다. 그의 상처는 깊었지만 아드레날린과 서연을 향한 책임감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서연은 재빨리 태인의 옆구리 상처를 단단히 묶어 지혈했고 그의 얼굴에 묻은 먼지와 피를 자신의 옷자락으로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헌신적이었으며 태인은 난생 처음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에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그녀의 헌신과 용기가 돈이나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임을 깨달았다. 회장님, 우리는 옥상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은 마지막 탈출 지점인 동시에 김영민 일당이 가장 먼저 감시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통신망을 복구하려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옥상에는 그들의 저격수나 특수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연은 태인에게 상황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설명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전략가의 냉철함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상황을 체스판처럼 분석하고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태인은 계단을 오르면서 서연에게 물었다. 서연 씨, 당신은 왜 이렇게 나를 헌신적으로 보호하는 겁니까? 제가 당신에게 했던 모욕적인 행동을 생각하면 당신은 저를 이 어둠 속에 내버려 둘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신의 정의감이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큽니까? 그의 질문은 자신의 오만함에 대한 깊은 반성과 그녀의 이해할 수 없는 도덕적 나침반에 대한 궁금증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내면 깊은 곳을 이해하고 싶어 했다. 서연은 잠시 멈춰 서서 태인을 바라보았다. 회장님, 저는 당신의 오만함을 증오했지만 당신의 회사를 증오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대하그룹은 제가 고발하려 했던 부패의 고리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김영민의 배신은 그 부패를 그룹 전체로 확산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정의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것은 곧 거대한 악의 커넥션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말은 태인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거대한 공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의 도덕적 나침반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은 부끄러울 정도로 하찮았다. 알겠어, 서연 씨. 당신의 뜻을 존중합니다. 이 밤이 끝난다면 저는 당신의 정의를 위해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그룹의 모든 부패를 뿌리 뽑고 당신이 잃어버린 명예와 위치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어. 태인은 진심으로 맹세했고 그의 눈빛은 굳건한 결의로 타올랐다. 그들이 마침내 옥상문에 다다랐을 때 서연은 태인에게 멈추라고 손짓했다. 저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노출됩니다. 김영민은 반드시 옥상에 가장 숙련된 요원들을 배치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면 대결을 피해야 합니다, 회장님. 당신이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듯이 이제 제가 당신을 위해 마지막 도박을 할 것입니다. 서연은 자신의 청소 도구 상자에 남아있던 모든 것을 꺼내놓았다. 소독용 알코올, 강력 접착제, 그리고 작은 쇠사슬 조각들. 서연은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다. 헬기 착륙장 중앙에는 비상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알코올과 쇠사슬을 이용해 단시간 내에 장치를 합선시켜 거대한 섬광과 폭발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섬광은 저격수들의 시야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고 동시에 경찰 특공대가 진입했다는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 틈을 타 우리는 옥상의 비상대피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녀의 계획은 무모했지만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기만 작전이었다. 강태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 돼. 서연 씨, 그건 너무 위험해. 폭발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내가 대신할게. 내가 이 빌딩의 주인이야. 이 위험을 감수할 사람은 나야. 태희는 그녀의 안전을 위해 자신이 나설 것을 고집했다. 그는 그녀의 희생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태인의 눈을 응시했다. 회장님, 당신은 이 빌딩의 열쇠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아야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저는 이 기술에 대해 당신보다 더 전문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당신이 저를 믿는다면 저에게 이 일을 맡겨주세요. 당신은 저의 유일한 방패입니다. 제가 당신을 믿듯이 당신도 저의 능력을 믿어주세요. 그녀의 단호한 설득은 태인의 감정을 진정시켰고 그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서연 씨. 나는 당신을 믿어. 하지만 명심해. 조금이라도 위험하다면 즉시 도망쳐. 내 명령이야. 태인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꼭 쥐었고 그 촉감은 격렬한 위협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이 순간 그들은 신분과 과거를 초월한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가 되었다. 태희는 자신의 몸을 엄폐물 뒤에 숨기고 그녀의 작전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서여연은 비상구를 통해 옥상으로 조용히 진입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헬기 착륙장 중앙으로 기어갔다. 그녀의 예상대로 건물 모서리에는 2명의 무장 요원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준비된 화학약품들을 비상전원장치에 부착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신경을 이 임무의 완벽한 성공에 집중했다. 그녀의 임무는 태인의 안전과 그녀가 추구하는 정의를 위한 것이었다. 작전 개시. 서연은 속삭이며 준비된 장치를 작동시켰다. 굉음과 함께 전원장치에서 거대한 불꽃과 섬광이 터져 나왔다. 옥상 전체가 순간적으로 눈이 멀 정도의 빛에 휩싸였고 무장 요원들은 비명과 함께 시야를 가리며 혼란에 빠졌다. 이것이 바로 서연이 기다리던 틈이었다. 그녀는 섬광이 꺼지기 전에 재빨리 몸을 일으켜 태인이 숨어있는 비상구로 달려갔다. 그때 섬광 속에서 한 요원이 간신히 눈을 뜨고 서연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위기의 순간 태인은 본능적으로 엄폐물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자신의 몸을 이용해 요원의 시야를 가렸고 동시에 요원을 향해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그는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의지는 그의 육체적 고통을 압도했다. 태인은 요원과 몸싸움을 벌였고 요원의 총이 허공을 향해 발사되었다. 서연은 태인이 자신을 위해 다시 한번 위험을 감수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과 감동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태인에게 달려갔고 요원의 팔을 붙잡아 그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청소부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격투 기술을 사용해 요원을 제압했고 요원은 옥상 바닥에 쓰러지면서 총을 놓쳤다. 태인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격렬한 전투 속에서도 깊은 신뢰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상처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서연은 태인의 상처를 확인하며 불안해했지만 태인은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괜찮아. 서연 씨, 당신이 무사하다면 돼. 내가 당신에게 약속했잖아. 당신의 방패가 되겠다고. 그들의 대화는 절체절명의 위협 속에서도 깊은 애정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책임지는 연인이 되었다. 바로 그때 옥상으로 향하는 또 다른 문이 열리고 김영민 재무이사가 경호원들과 함께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좌절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태인,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저 천안 청소부는 또 뭐야? 너희 둘 다 여기서 끝이야. 내 모든 자료와 그룹은 이제 내 것이 될 것이다. 김영민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고 그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김영민의 배신은 태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강인하고 지혜로운 이서연이 있었다. 김영민, 너는 결국 내 탐욕의 노예일 뿐이야. 너는 이 그룹을 가질 자격이 없어. 네가 숨기려 했던 모든 부패는 이서연 씨의 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너는 이 밤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태인은 힘든 몸을 이끌고 김영민을 향해 단호하게 외쳤다. 서연은 태인의 앞에 서서 그를 보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김영민의 권총보다 더 날카롭고 위협적이었다. 김영민 씨, 당신은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방금 외부에 보낸 신호에는 당신이 훔치려 했던 대아그룹의 모든 미공개 자료와 당신이 공모한 부패 커넥션의 핵심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연의 선언은 김영민을 극도의 공포와 분노로 몰아넣었다. 김영민은 이서연의 냉철한 선언에 이성을 잃고 격분했다. 그의 얼굴은 배신과 절망으로 일그러졌고 손에 쥔 권총은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을 바친 권력 찬탈 계획이 한낱 청소부에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말도 안 돼. 너 같은 천한 것이 네가 감히 나를 막아 강태인 회장을 내 손으로 끌어내리려는 내 계획을 망쳤겠다. 당장 그 코드를 내놔.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너희 둘 다 죽을 것이다. 김영민의 외침은 옥상 전체에 울려 퍼지는 광기의 절규였다. 강태인은 비틀거리는 몸으로 서연의 앞에 한 발짝 나섰다. 그의 옆구리 상처는 계속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김영민, 네가 노린 핵심 자료는 단순한 금융정보가 아니야. 그것은 네가 20년간 공모해온 부패의 증거들이기도 해. 이서연 씨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너는 그녀의 지혜와 정의감을 단 한 번도 이길 수 없었어. 포기해. 내 게임은 이미 끝났어. 태인의 목소리에는 그를 향한 연민 대신 냉철한 심판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태인의 팔을 붙잡고 부드럽게 뒤로 물러서게 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대결이 자신과 김영민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고 있었다. 김영민 씨, 저는 당신이 저지른 범죄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대아그룹의 재산을 횡령하고 불법 자금 세탁을 통해 거대한 범죄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권총은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진실은 이미 외부에 전송되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순순히 체포되는 것입니다. 서연은 마치 검사처럼 그의 죄목을 하나하나 읊었다. 김영민은 서연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권위에 몸을 떨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과거 자신의 범죄를 조사하고 고발했던 바로 그 금융 분석가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그는 마침내 방가쇠를 당겼다. 총성이 옥상을 뒤흔들었고 태인은 본능적으로 서연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으려 했지만 서연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그녀는 몸을 낮추며 태인을 엄폐물 뒤로 밀쳐냈고 총알은 옥상 구조물에 맞고 튕겨나갔다. 총성이 울린 직후 옥상 출입문이 폭발음과 함께 강제로 열리며 경찰 특공대원들이 진입했다. 서연이 보낸 긴급 신호와 암호 코드가 마침내 작동한 것이다. 손들어 무기를 버려 당신들은 포위되었다. 특공대원들의 외침과 동시에 김영민과 그의 경호원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김영민은 마지막까지 서연을 노려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패배자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강태인은 서연의 품에서 힘없이 쓰러졌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옆구리 상처는 다시 피를 흘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몸을 안고 필사적으로 지혈하며 외쳤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구조대가 왔어요. 당신은 살아야 합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그녀의 절박한 외침은 태인을 향한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희생 때문에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단순한 CEO가 아니라 함께 정의를 위해 싸운 소중한 전우이자 연인이었다. 서연 씨. 태인은 희미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당신이 이겼어. 나는 당신의 정의를 믿어. 그의 미소는 고통스러웠지만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찾은 듯 평화로워 보였다. 구조대가 옥상으로 헬기를 통해 진입했고 서연은 태인의 몸을 구조대에게 넘겨주었다. 그녀는 그가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안심했다. 그녀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 경찰과 특공대원들이 김영민 일당을 체포하고 빌딩 내부의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서연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옥상 구석에 서 있었다. 기자들이 옥상으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강태인 회장을 구한 영웅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들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고 명예나 보상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의 실현과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생존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비상계단을 통해 옥상을 내려왔다. 그녀는 다시 청소부의 모습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내면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 수년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악의 커넥션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웠다. 빌딩을 빠져나오기 직전 그녀는 88층 CEO 집무실 앞을 다시 한번 지나갔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청소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도구를 집어들지 않고 마지막으로 집무실 문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안녕히 계세요. 서연은 짧게 속삭였다. 그녀는 태인이 깨어난 후 자신을 찾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가 회복할 때까지 자신의 그림자 속에 머물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녀의 가난한 신분은 그의 화려한 제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믿었고 이제 다시 자신의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새벽녘 서울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대학그룹 빌딩은 경찰의 통제하에 있었고 김영민의 배신과 강태인 회장의 영웅적인 생존 이야기는 이미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서연은 빌딩의 뒷문으로 빠져나와 혼잡한 새벽거리를 걸었다. 그녀의 몸은 지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새방으로 돌아갔고 그녀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채 그림자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며칠 후 병원에서 깨어난 강태인은 김영민 일당의 배신과 서연의 놀라운 활약에 대한 모든 보고를 받았다. 그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이서연이 자신의 생명을 구한 영웅이자 자신의 제국을 지킨 수호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이미 빌딩을 떠났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청소 도구 상자는 88층에 그대로 있었지만 그녀 자신은 사라졌다. 태희는 병원에서 급히 퇴원 수속을 밟았다. 그는 더 이상 그룹의 경영이나 주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이서연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하여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위대한 영혼을 가졌는지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그녀를 향한 깊은 존경과 진정한 사랑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강태인 회장은 이서연이 사라진 후 지난 몇 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그의 병실은 대하그룹의 최신 정보와 보안팀의 보고서로 가득했지만 그 어떤 문서에도 그녀의 현재 위치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재산을 동원하여 그녀를 찾고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흔적 없이 사라졌다. 서연은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지웠고 태희는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부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희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그룹 경영에 복귀했지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이제 직원들을 존중했고 그들의 작은 의견이라도 경청했다. 그는 김영민이 숨겨온 부패 커넥션을 뿌리 뽑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서연이 옥상에서 전송했던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그룹 내부의 모든 불법 행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의를 위한 서연의 희생을 헛되이하지 않기로 맹세했고 그의 행동은 제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의 변화는 그녀를 향한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증거였다. 그는 서연이 명예나 돈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세상의 칭찬을 피해 그림자 속으로 숨었다. 태희는 그녀의 도덕적 나침반이 이끄는 곳이 어디일지 숙고했고 마침내 그녀의 행방을 추측해냈다. 그녀는 아마도 자신이 잃었던 정의와 순수함을 되찾을 수 있는 조용하고 겸손한 곳으로 갔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과거 경력을 쌓았던 금융계와 가장 멀리 떨어진 곳, 즉 사회적 약자를 돕는 비영리 단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며칠간의 집요한 추적 끝에 태희는 서연이 서울 외곽의 작은 해안 마을에 있는 지역사회 기금지원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금융분석기술을 사용하여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태희는 아무런 경호원이나 수행원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그 마을로 향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그룹의 CEO가 아니라 자신의 오만함을 뉘우치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가 도착한 작은 마을의 오래된 건물 앞에서 서연은 햇볕 아래에서 지역 주민들과 밝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는 값비싼 슈트 대신 소박한 면바지와 낡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생 태인이 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와 만족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태인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모든 오만함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감정이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진실된 사랑임을 깨달았다. 태희는 그녀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고 그를 보자마자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회장님, 아니, 강태인 씨, 당신이 여긴 어떻게... 그녀는 자신을 숨기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존경과 진심 어린 애정을 담고 있었다. 태희는 그녀의 앞에 섰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이서연 씨, 저는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앞에서 저의 지난날의 모든 오만함과 무지함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제가 당신을 단지 청소부로 판단하고 조롱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후회합니다. 당신은 저의 생명, 저의 회사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존엄성과 정의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강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고결한 여성입니다. 태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대신 순수한 백금으로 만들어진 단순하지만 정교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 반지는 돈이나 권력의 상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당신에게 평생을 바쳐 당신의 정의를 지키고 당신의 그림자가 아닌 당신의 빛이 되겠다는 저의 약속입니다. 이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청혼이 아니라 당신의 남편이 되어 당신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구걸하는 것입니다. 서여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태인의 깊은 변화와 진심 어린 사과에 감동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존심을 버리고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선택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조롱하던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가치와 정의를 인정하고 그녀를 존중하는 한 남자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웠다. 강태인 씨, 저는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재산이나 지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 저를 존중하고 저의 정의를 지켜줄 것이라는 당신의 약속을 원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CEO와 청소부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함께 싸우는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제국을 선한 영향력으로 채워주세요. 그것이 제가 당신에게 원하는 유일한 보상입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새벽 햇살처럼 따뜻했다. 태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맞았다. 이서연과 강태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만함이 겸손함으로, 편견이 존중으로, 그리고 불의가 정의로 바뀌는 한 남자의 구원 이야기였다. 그녀의 강인함과 순수함은 결국 가장 오만한 CEO를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들의 사랑은 권력과 돈을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대화그룹과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화려한 호텔 대신 서연이 자원봉사를 하던 그 작은 해안 마을의 비영리 단체에서 소박하게 치러졌다. 그들의 결혼은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한국 재계에 불어닥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강태인 회장은 이서연과 함께 대화그룹을 이끌었고 그들의 리더십은 정의와 투명성을 기반으로 했다. 이서연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했지만 결코 자신의 정의와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를 움직이는 강한 여성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용기와 정의가 결국 오만함과 편견을 이긴다는 영원한 진리를 세상에 알렸다.